식당 아줌마의 통쾌한 복수. 안녕하세요. 실버로드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69세 식당 할머니가 자신의 딸이자 유명 로펌 변호사에게 당한 배신, 그리고 법정에서 벌인 통쾌한 복수담입니다. 저는 최정수라고 합니다. 올해 69세입니다. 남편을 먼저 보낸 지 벌써 10년이 흘렀네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누구인지를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평생을 한 가지 일만 해왔거든요. 바로 국밥집입니다. 서울 명동 골목 깊숙한 곳에 있는 할머니 손 국밥집. 이 집을 연 지가 벌써 30년이 됩니다. 30년. 긴 시간이죠. 저는 이 집을 열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포기했습니다. 처음 이 집을 낼 때는 정말 형편이 없었어요. 남편은 건설 현장에서 일을 했고, 저는 새벽 4시부터 국밥을 준비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준비했어요. 왜냐하면 손님들이 아침 일찍 올 시간을 생각해서 국물이 제일 맛있을 시간에 서빙하려고요. 새벽 3시. 남편이 일어나는 시간보다 1시간 먼저요. 그 시간에 저는 국밥집 문을 열고 거대한 냄비들을 불 위에 올렸습니다. 잠깐 국밥이라고 했을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평범한 국밥이라고만 생각하셨다면 제 국밥을 드셔본 적이 없는 분이실 겁니다. 제 국밥은 그냥 밥과 국물이 아니었거든요. 저는 국밥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담은 밥을 준비했어요.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국물을 끓였습니다. 소고기를 정성껏 씻고 양파, 마늘, 생강을 넣고 10시간 이상 고아서 만드는 국물. 그 국물 한 그릇에는 저와 제 남편의 손길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한 번은 한 단골 손님이 제게 말씀하셨어요. 할머니, 이 국밥의 국물이 왜 이렇게 다른지 아세요? 제가 50년을 식당에서 일했는데 이런 국물은 처음이에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가슴이 얼마나 뭉클했는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손님이 별로 없었어요. 아, 정말 처음엔 보통 날이면 손님이 겨우 4-5팀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한 번 오신 손님들은 계속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이 국밥 먹으면 마음이 풀려. 할머니, 요즘 힘든데 이 국밥 한 그릇이 최고야. 할머니, 오늘도 빠르게 왔어. 주말이면 여기 못 먹어서 일주일 내내 기다려. 그런 말씀들을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이 너무 뭉클했어요. 많은 손님들이 이 국밥집만의 팬이 되었습니다. 직장인부터 학생까지, 늙으신 분부터 어린아이들까지 모두가 할머니 손 국밥을 사랑했어요. 저는 그것들이 제 유일한 보람이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한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제 밥을 먹고 행복해하는 모습이었거든요.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남편은 아침마다 저보다 1시간 먼저 시장에 가서 가장 좋은 소고기를 골랐습니다. 정수야, 오늘 소고기 봐. 정말 좋아. 이 정도면 국물이 정말 깊게 우러날 거야. 남편이 자랑스럽게 보여주던 그 소고기들. 지금도 생각하면 그 모습이 선하네요. 그런데 제 자식들은 다르게 생각했나 봅니다. 저는 아들 하나와 딸 하나를 낳아 키웠습니다. 둘 다 열심히 공부하게 했고, 둘 다 좋은 직업을 가지게 되었어요. 아들은 지금 대기업 임원입니다. 직책도 없이 부르는 그런 건 아니고, 정말 회장님 바로 아래 임원 말입니다. 딸 정은이는 유명한 로펌의 변호사입니다. 삼성 로펌이라고 들으셨나요? 정은이가 거기서 일하고 있어요. 그 집안의 딸들이 그 일을 하고 있다니. 처음엔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지게차 기사 아들이 서울대에 들어가고 국밥집 할머니의 딸이 변호사가 되다니요. 동네에 그 소식이 퍼졌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축하해 주었는지. 정수 할머니, 우리 정은이는 정말 똑똑했어. 맞지? 정수 할머니, 아들도 대기업이라고. 정말 복을 많이 받으셨어요. 그때는 정말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딸이 변호사가 되고부터 무언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명절에도 자주 못 오고 전화할 때도 말씀이 짧아졌습니다. 엄마 회사 일이 바빠서. 엄마 요즘 정말 중요한 사건들이 많아서. 이런 말이 점점 많아졌거든요. 처음엔 이해했어요. 변호사니까 바쁠 수밖에 없다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했습니다. 명절이 되어도 오지 않았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 회사에서 갑자기 사건이 터져서. 설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 그 사람이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쉬고 싶대. 미안해. 정은이의 남편 이재훈이는 방송인이었거든요. 연예인이라고 봐야 하나 아무튼 그런 사람이었어요. 유명한 토크쇼의 진행자이기도 했죠. 그래서 바쁠 수밖에 없다고 이해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갑자기 말이에요. 정은이가 남편 이재훈과 함께였어요. 그리고 손녀 지연이도 함께였습니다. 지연이는 이제 19살 미대 입시생이 되었어요. 셋이 함께 우리 집을 방문한 건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얼마만일까요? 아마 반년 이상은 된 것 같았어요. 엄마, 우리 얘기 좀 있어. 정은이가 거실에 앉아서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나이도 많아요. 식당 일이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딸이 자기 엄마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한 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어느 정도는 사실이기도 했고요. 69살이면 정말 나이가 드신 거죠. 새벽 3시에 일어나는 것도 힘들고 오래 서 있는 것도 힘들고. 하지만 뒤에서 들린 이재훈의 말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래요, 어머니. 요즘 이런 식당이 물론 의미는 있겠지만 요즘 세상에. 그는 마지막을 끝내지 않았지만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지는 충분히 느껴졌습니다. 이 남루한 국밥집이 당신들 체면에 맞지 않는다는 뜻이겠지. 저는 그 순간 뭔가를 깨달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내 딸이, 내가 낳은 딸이 이 집을 창피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요. 엄마 식당 팔고 우리 집에서 편하게 지내. 대리금도 그대로 내 것이고. 정은이가 말을 덧붙였습니다. 엄마는 이제 충분히 고생하셨어. 우리도 이제 좀 편한 마음으로 엄마를 모실 수 있을 텐데. 아버지가 계실 때도 못해드린 게 많고 아버지 돌아가신 후로도 엄마를 잘 챙기지 못했어. 이제는 다르게 하고 싶어, 엄마. 다 이해해. 정은이의 말이 맞는 말처럼 들렸어요. 하지만 그때 손녀 지연이가 나를 본 표정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마치 자기 할머니가 창피하다는 듯한 표정 말이에요. 할머니 냄새가. 지연이가 자신의 코를 잡으면서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이 냄새. 정은이가 손녀의 머리를 쓸어주었어요. 할머니는 식당에 계시니까. 그 장면을 보면서 저는 무언가가 떨어져 나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30년을 국밥 냄새와 함께 산 그 냄새가 손녀한테는 불쾌한 냄새였던 거예요. 내 딸도 내 사위도 심지어 내 손녀까지도 모두가 이 냄새를 피하고 싶어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정말 오랜만에 울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10년 그 외로움을 견디며 살아온 것도 식당에서 손님들의 따뜻한 말씀 때문에 버틸 수 있었거든요.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 덕분에 버텼어요. 할머니, 엄마보다 더 편한 마음이 들어요. 그런 말들이 제 가슴을 따뜻하게 해줬는데. 하지만 그날 밤은 달랐어요. 내 자식들, 내 손녀까지도 나를 부끄럽게 여기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정했습니다. 그래. 식당을 팔자. 그럼 딸들과 편하게 지낼 수 있겠지. 이제는 가족이 내 최우선이어야 하지 않을까? 아이들도 내가 식당을 하는 게 부담스럽다고 했으니까. 이것이 제 인생의 큰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다음날 부동산에 나갔습니다. 30년 동안 제 모든 것을 담아낸 이 국밥집을 팔기 위해서요. 하지만 저는 그때 몰랐어요. 이것이 단순한 포기가 아니라 저와 제 딸 사이에 벌어질 비극의 시작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그리고 법정에서 벌어질 복수의 시작도 몰랐습니다. 식당을 팔기로 결정한 지 일주일 뒤였습니다.
부동산 중개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다행히 관심 있는 분이 있습니다. 가격도 18억으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8억. 그 숫자를 들었을 때 제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30년을 흘린 피와 땀이 숫자로 변환된 거였어요. 하지만 저는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18억은 제 딸들과 함께 살기 위한 돈이었거든요. 부동산 중개사가 말했어요. 매매 계약서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분이 보는 게 좋습니다. 정은이가 변호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은이에게 전화했어요. 정은아, 엄마 식당 팔릴 것 같은데 계약서 좀 봐줄 수 있겠니? 정은이의 목소리가 갑자기 밝아졌습니다. 엄마 정말? 물론이지. 엄마 계약서는 내가 다 봐줄게. 걱정하지 마. 근데 엄마 내가 관리하는 게 낫지 않을까? 관리를? 응. 엄마 돈. 이 정도면 세금도 많이 나올 거고. 아버지 때문에 몇 년 전부터 세금법이 많이 바뀌었는데 엄마는 나이도 있고 혹시 모를 일도 있을 수 있고 내가 엄마 통장을 만들어서 관리해 줄게. 저는 정은이의 말이 합리적으로 들렸어요. 변호사인 딸이 세금 전문가이기도 한 것처럼 들렸거든요. 그래서 동의했습니다. 계약 당일 정은이가 나타났어요. 비싼 정장을 입고 큼지막한 가방을 들고요. 정은이가 계약서를 한 장 한 장 꼼꼼히 읽었습니다. 엄마 여기 봐. 이 부분이 중요해. 건물 하자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 조건을 빼야 해. 정은이의 손길이 계약서 위를 슥슥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정은이가 말했어요. 엄마 여기 법인 명의로 할 수도 있는데 세금을 줄일 수 있거든. 법인 명의? 응. 우리 회사 법인으로 할 수 있어. 그럼 엄마가 더 많이 가져갈 수 있어. 응. 그런데 정은이가 계약서를 다시 찾아보더니 뭔가를 써내렸어요. 계약서에 딸의 이름이 함께 추가되었습니다. 엄마 이렇게 하면 나중에 세금 문제도 편하고 엄마를 보호할 수 있어. 보호? 응. 엄마는 나이가 있으니까 만약 사기 같은 게 생길 수도 있잖아. 내가 변호사니까 엄마를 보호할 수 있어. 그 말이 뭔가 이상했지만 저는 딸을 믿었어요. 딸이 변호사니까 딸이 엄마를 보호한다는 말이 타당해 보였거든요. 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 18억 원의 돈이 제 통장으로 들어왔어요. 하지만 그 돈을 본 지 몇 시간 뒤 정은이가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이 돈 이대로 놔두면 세금이 나와. 빨리 다른 통장으로 옮겨야 해. 세금? 응. 엄마 갑자기 18억이 들어오면 신고해야 할 수도 있어. 내가 새 통장을 만들어 줄 테니 그 통장으로 다 옮겨. 이건 위법이 아닐까 싶었지만 변호사인 딸이 하는 말이 맞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결국 저는 정은이가 준 대로 했습니다. 새 통장을 만들었고 돈을 옮겼어요. 하지만 그것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정은이가 또 전화했어요. 엄마 이 돈을 제대로 관리하려면 엄마 이름으로 신탁 통장을 만들어야 해. 신탁 통장? 응. 내가 관리만 할 거고. 엄마 돈은 엄마 거야. 근데 내 이름으로? 응. 세금 때문에 그래야 해. 저는 또 동의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18억 원은 제 이름이지만 정은이가 관리하는 신탁 통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벌어진 지 2주일 정도였어요. 그리고 바로 그 직후 저는 정은이 집으로 초대받았습니다. 식당을 팔았으니 이제 딸 집에서 함께 살라고요. 제 가슴은 설렜습니다. 이제 가족이 되는 거겠지. 이제 딸과 손녀를 매일 볼 수 있겠지.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정은이 집에 들어간 지 사흘 뒤 저는 이미 불편함을 느껴야 했어요. 엄마 거실이 좀 복잡하지 않나? 방에 계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주 작은 방이었어요. 하지만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갔어요. 정은이가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집이 좀 좁잖아.
그이가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아, 그래? 엄마도 좀 시끄러울 것 같은데. 아니야, 괜찮은데. 엄마 솔직하게 말할게. 지연이도 미대 입시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고, 엄마가 집에 계시니까 그게 하나 더 느는 것 같아서.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 딸이 내가 집에 있는 걸 싫어한다는 거네요. 그럼 내가 엄마 뭐 독립적으로 살면 어때? 아니, 우리 엄마를 위해서야. 나이도 있고, 또 혹시 모를 건강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원룸이나 오피스텔 구해서 혼자 계세요. 근데 돈은 있잖아. 정은이가 제 통장에 있는 돈을 말하고 있었어요. 그 돈은 제가 30년을 흘린 국밥집을 팔아서 번 돈인데, 딸은 그 돈으로 혼자 살라고 하는 거였어요. 저는 거기서 뭔가 이상함을 느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아직 몰랐어요. 제 딸이 제 돈을 몰래 옮기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그 다음 날 저는 작은 오피스텔을 계약했어요. 한 달에 100만 원짜리. 딸은 그걸 보면서 뭔가 말을 하려다 멈췄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은 만족해 보였어요. 딸이 잠깐 자리를 비웠을 때 딸 핸드폰으로 카톡이 울렸어요. 딸이 사위에게 보낸 메시지였어요. 우리 엄마 돈 18억 있잖아. 어떻게 좀 우리 이름으로 이동시킬 수 있을까? 엄마는 나이도 많고 혼자 있으니까 혹시나 해서 미리 관리하는 게 낫지 않을까? 아, 근데 법적 문제는 어떻게? 제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문자는 계속됐어요. 아, 내가 변호사니까 괜찮아. 신탁 통장을 통해서 엄마 이름으로 관리하다가 나중에 살짝 이동시킬 수 있을 것 같아. 엄마는 거기서 모를 테니까. 저는 손가락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내 딸. 내가 낳아 키운 딸. 로펌의 변호사. 섬세하고 똑똑했던 딸. 그 딸이 내 돈을 훔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저는 제 핸드폰으로 혹시 몰라 카톡을 사진 찍어 놨어요. 그 밤을 기억합니다. 식당을 팔고 난 이후 느낀 두 번째 눈물이 났던 밤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라 분노였습니다. 그날 밤을 지나고 나서 저는 달라진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식당을 팔았을 때는 슬픔이 컸습니다. 30년의 추억이 사라진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하지만 이번 배신은 달랐어요. 내 돈. 내가 30년을 흘린 국밥집을 팔아서 번 돈. 그걸 내 딸이 몰래 빼가려고 한다니요. 저는 그 밤을 꼬박 세웠습니다. 카톡 메시지를 몇 번을 읽었을까요? 우리 엄마 돈 18억 있잖아. 어떻게 좀 우리 이름으로 이동시킬 수 있을까? 이 말이 맴돌았어요. 하지만 저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침이 되었을 때 저는 결정을 내렸어요. 변호사를 찾아가자. 제 아들 준호가 대기업에 있으니까 분명히 변호사를 알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준호에게 전화했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부탁할 게 있는데 변호사 좀 소개해 줄 수 없을까? 전화 너머로 준호의 목소리가 당황한 듯 했어요. 엄마, 변호사요? 뭐 하신 일이 있으세요? 아니, 그냥 뭐. 엄마가 있는 문제가 있어서. 엄마, 혹시 정훈이가 뭐라고 했나요? 준호가 바로 느껴버렸어요. 아들도 뭔가 이상함을 감지했던 건지도 몰라요. 준호야, 엄마 말을 들어줄 수 있겠니? 그렇게 해서 준호는 자신이 아는 변호사 이름을 주었습니다. 김태환 변호사님. 엄마, 이분은 정말 유명한 변호사고 가족 문제도 많이 다루신데. 고마워, 준호. 다음 날 저는 법무사 사무실이 아니라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사무실은 강남역 근처 고급 빌딩에 있었습니다. 변호사 김태환은 50대 초반의 침착한 남자였어요. 어르신, 뭐 도와드릴 일이 있으신가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식당을 팔았던 것. 18억 원. 딸이 계약서에 함께 이름을 올렸던 것. 신탁 통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카톡 메시지. 변호사는 제 말을 다 듣고 나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르신 상황이 심각한데요. 이건 명확한 신뢰 위반입니다. 변호사라는 직책으로 의도적으로 부모님을 기만한 거거든요. 카톡 메시지가 있으신가요? 저는 휴대폰을 건넸어요. 변호사가 메시지를 읽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한 증거입니다. 하지만 어르신 민사소송이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어르신 이름과 딸분 이름이 함께 올라가 있다면 법적으로는 복잡할 수 있어요. 돈은 어디로 갔나요? 신탁 통장에 그대로 있어요. 딸이 관리하는. 그렇다면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변호사는 제게 설명했어요. 이건 사기 행위에 가깝습니다. 부모님의 재산을 자녀가 무단으로 처분하려고 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면 법원은 어르신 편을 들 겁니다. 하지만 증거가 중요해요. 지금 있는 카톡 메시지 말고도 다른 증거들이 필요합니다. 은행 기록, 계약서, 모든 것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변호사에게 모든 것을 맡기기로 했어요. 비용도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내 돈. 내가 번 돈을 지키기 위해서였거든요. 다음 며칠 동안 저는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식당을 팔 때의 계약서, 은행 입금 기록들, 신탁 통장 개설 서류들, 정은이와 나눈 모든 전화 통화 기록, 더 많은 카톡 메시지들, 변호사 사무실로 다 모아서 전달했습니다. 변호사는 이 모든 걸 정리해서 소장을 준비했어요. 어르신 한 달 뒤쯤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르신 이 길이 쉽지 않을 거예요. 딸분이 유명한 로펌의 변호사라고 했잖아요. 딸분도 좋은 변호사를 선임할 겁니다. 법정에서는 어르신과 딸분이 대등한 입장이에요. 변호사 자격이 있다고 해서 법원이 마냥 딸분 편을 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라는 직책으로 부모님을 기만했다는 사실은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겁니다. 저는 결연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호사님, 끝까지 가겠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손녀 지연이가 저를 찾아온 거였어요. 오피스텔의 현관에 초인종을 누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오래간만이에요. 처음엔 반가웠습니다. 하지만 지연이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할머니, 엄마한테. 지연이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할머니한테 뭐 했는지 알아요? 지연이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할머니, 미안해요. 엄마가 제 미대 입시 학비 때문에 할머니 돈을. 할머니, 제가 증인이 될 수 있을까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 손녀가 내 딸을 증인석에 올려야 한다니요. 지연아, 괜찮아. 너는 이 일에 끼워 먹지 마. 할머니가 알아서 할게. 근데 미안해. 할머니가 너한테 너무 미안하구나. 지연이는 눈물을 흘리며 저를 안았어요. 그 다음 날 준호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이제 뭐 하시려고요? 준호, 엄마가 소송을 거는 거야. 그게 뭐 하는 짓이에요, 엄마? 정은이와 엄마가 소송하다니. 준호야, 정은이가 엄마 돈을 빼가려고 했어.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뭐라고요? 정말이에요, 준호? 저는 카톡 메시지를 아들에게 보여줬어요. 준호는 그 메시지를 읽고 한참을 말을 못했습니다. 엄마, 정은이가 정말 그렇게까지. 응. 그렇게까지 했어. 그럼 엄마, 변호사님은 어떻게 말씀하세요? 준호야, 변호사님은 엄마가 이길 수 있다고 하셔. 변호사라는 직책으로 부모를 기만한 건 매우 불리한 증거라고. 준호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나서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도와드릴 게 있으면 말씀해요. 엄마가 혼자 하는 건 너무 외로울 것 같아서. 아들의 그 말에 제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고마워, 준호. 다음 몇 주일은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변호사는 매일 저를 만나서 법정에서의 전략을 짜고 있었거든요. 어르신, 법정에서는 이렇게 대답하세요. 어르신은 공격적으로 나가실 필요 없습니다.
차분하고 담담하게 사실만 말씀하세요. 딸분의 변호사가 어르신을 몰아붙이려고 할 겁니다. 하지만 어르신은 동요하지 마세요. 사실은 어르신 편입니다. 법정 날짜가 정해졌어요. 2개월 뒤. 저는 그 2개월을 준비하며 살았습니다. 증거들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변호사와 법정에서의 진술을 연습했어요. 아들 준호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엄마, 이렇게 물어오면 어떻게 답할 거예요? 엄마, 이건. 우리는 마치 연극을 하듯이 모의 재판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정은이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너 정말 나한테 소송을 거는 거야? 정은이의 목소리는 다혈질했어요. 응. 거는 거야. 그게 뭐 하는 짓이야, 엄마. 내가 엄마를 보호하려고 했는데. 보호? 내 돈을 빼가려고 하면서. 뭐라고? 난 엄마 돈을 안 빼가려고 했어. 내가 엄마 돈을 관리하려고 한 거지. 정은아, 엄마가 너한테서 받은 카톡을 보고 있어. 너는 어떻게 엄마 이름으로 이동시킬 수 있을까? 이렇게 썼어. 정은이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나서 말했습니다. 엄마, 그건. 알아. 넌 뭐라고 변명할 거야? 그건 우리가 법정에서 얘기하자.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전화 통화는 제 마음에 검은 자국을 남겼어요. 내가 낳은 딸이 내 앞에서도 거짓말을 했거든요. 변호사가 저를 불러서 말했어요. 어르신, 이제 준비됐습니다. 1달 뒤 법정에서 만나요. 어르신은 정말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저는 어르신이 이길 거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밤 저는 새로운 오피스텔 방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30년을 국밥집에서 보냈던 시간들이 떠올랐어요. 할머니, 고마워요. 할머니, 이 국밥이 최고야. 그 모든 것들이 이 순간을 위한 거였나 싶었습니다. 이제 법정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법정에서는 진실이 드러날 거예요. 법정 날이 드디어 왔습니다. 새벽부터 저는 떨렸어요. 손을 씻고 옷을 갈아입고 거울을 봤습니다. 69세의 여자. 국밥집에서 30년을 보낸 여자. 이제 법정에 선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준호가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엄마, 준비됐어요? 응. 준호. 준호는 제 손을 꼭 잡아줬어요. 엄마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 엄마는 피해자야. 사실만 말씀하면 돼. 법정에 들어갔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은이 옆에 4명의 변호사가 앉아 있었거든요. 큰 로펌의 변호사들이었어요. 그들의 비싼 정장과 자신감 넘치는 표정을 봤을 때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 이건 불공평한 싸움이구나. 하지만 제 변호사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는 듯 했어요. 어르신, 괜찮습니다. 법관님은 사실을 봅니다. 법정이 시작되었습니다. 판사가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 사건은 부모 자산관리 관련 분쟁 사건입니다. 피고인 정은은 신뢰 위반에 대해 책임이 있으신가요? 정은이의 변호사가 먼저 나섰습니다. 판사님,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보호하려는 선의에서 신탁 통장을 개설했습니다. 이는 부모를 보호하려는 자녀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신탁 통장에 그대로 보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범죄가 아닙니다. 제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판사님, 피고인은 명확한 사기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변호사라는 직책을 악용해서 피해자를 기만했습니다. 계약서에 자신의 이름을 함께 올렸습니다. 신탁 통장을 만들면서 피해자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카톡에서는 명확하게 피해자의 돈을 자신의 이름으로 이동시킬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는 사기입니다. 정은이의 변호사가 끼어들었어요. 그건 일시적인 감정 표현일 뿐입니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건 가족 내 의견 차이일 뿐입니다. 판사가 저를 바라봤어요. 원고 진술해 주세요.
저는 서둘러 일어섰습니다. 목이 칼칼했어요. 판사님, 저는 30년을 국밥집에서 일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로도 혼자 버텼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이도 많으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식당을 팔았습니다. 그 돈은 제 딸과 함께 살기 위한 돈이었어요. 근데 제 딸은,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 딸은 저를 기만했습니다. 변호사라는 직책으로요. 저는 그 카톡을 받았어요. 내 엄마 돈 18억을 어떻게 우리 이름으로 옮길지에 대한 카톡을요. 그건 일시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그건 계획입니다. 제 딸은 저를 속이고 있었습니다. 법정안이 조용해졌어요. 정은이의 변호사가 가로막으려고 했지만 판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피고인, 당신은 그 카톡을 보냈나요? 정은이가 입을 열었다 닫았어요. 여러 번이요. 결국 정은이는 답하지 못했습니다. 피고인, 법정에서는 진실만 말해야 합니다. 당신은 그 메시지를 보냈습니까? 정은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네,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건, 당신은 그 메시지에서 무엇을 하려고 했나요? 피해자의 돈을 자신의 이름으로 이동시키려고 했다는 뜻 아닙니까? 정은이의 변호사가 끼어들었어요. 판사님, 이건 피고인의 의도를 과장한 것입니다. 판사가 그 변호사를 날카로운 눈빛으로 봤습니다. 변호사님, 당신은 이 카톡을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변호사는 말을 더듬었어요. 그 순간 법정 안에서 무언가가 바뀐 것 같았습니다. 다음 장면은 제 변호사가 준비한 은행 기록이 제시되었을 때였어요. 신탁 통장이 개설된 기록, 정은이가 여러 번 은행에 방문한 기록, 그리고 은행원의 진술서. 정은 변호사가 3회에 걸쳐 방문해서 계좌 이동을 요청했지만 저희가 성인 보호 규정에 따라 거절했습니다. 그 순간 법정 안에서 작은 한숨이 나왔어요. 방청석에서요. 두 번째 법정 날이 다가왔습니다. 이번엔 증인 신문이 있을 예정이었어요. 가장 중요한 증인은 제 손녀 지연이었습니다. 지연이는 법정에 들어오며 몸을 떨고 있었어요. 증인, 당신의 이름은? 이지연입니다. 나이는? 19살입니다. 당신의 어머니 정은과의 관계는? 제 어머니입니다. 판사가 지연이를 자세히 봤어요. 그럼 당신은 당신의 어머니가 할머니의 돈에 대해 뭐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까? 지연이가 눈물을 흘렸어요. 네, 들었습니다. 엄마가 할머니랑 전화 통화할 때 할머니 돈을 어떻게 우리 이름으로 옮길지에 대해 얘기했어요. 엄마는 할아버지도 돌보지 않으면서 할머니 돈만 노리고 있었어요. 정은이가 얼굴을 묻으며 울기 시작했어요. 판사가 정은이를 바라봤습니다. 피고인, 당신의 딸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19살 딸 앞에서도 어머니의 돈을 빼가려고 했습니까? 정은이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세 번째 법정에서 나왔습니다. 제 변호사가 카톡 메시지 전문을 제시했어요. 정은이가 사위한테 보낸 메시지들. 우리 엄마 돈 18억 어떻게 좀 우리 이름으로 이동시킬 수 있을까? 엄마는 나이도 많고 혼자 있으니까. 혹시나 해서 미리 관리하는 게 낫지 않을까? 아, 근데 법적 문제는 어떻게? 아, 내가 변호사니까 괜찮아. 신탁 통장을 통해서 엄마 이름으로 관리하다가 나중에 살짝 이동시킬 수 있을 것 같아. 엄마는 거기서 모를 테니까. 그 메시지가 법정에서 읽혀지자 방청석에서 나지막한 한숨이 나왔어요. 정은이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피고인,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이 메시지들은 당신이 보낸 것입니까? 정은이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제가 보냈습니다. 그럼 당신의 의도는 뭐였습니까? 정은이가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어요. 그냥 울기만 했습니다. 판사는 침묵 속에서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나서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매우 명백합니다. 피고인은 변호사라는 직책을 악용해서 피해자의 신뢰를 배반했습니다.
피고인은 신탁 통장을 개설하면서 거짓 정보를 제공했고 피해자의 돈을 자신의 이름으로 이동시킬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는 사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본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합니다. 피고인은 18억 원과 이자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그 순간 저는 숨을 쉴 수 없었어요. 이기다니요. 30년을 흘린 제 돈을 다시 받는다니요. 그런데 기쁜 마음보다는 슬픔이 더 컸습니다. 내가 낳은 딸을 법정에서 이겼다는 게. 법정을 나오면서 정훈이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저희가 엄마를 속인 거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정훈이를 봤어요. 기회는 내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줘야 했어야 했다. 이제는 정말 늦었어. 이제 넌 네 길을 가. 내가 네 길을 도와줄 수는 없어. 그렇게 말하고 저는 법원을 나왔습니다. 준호가 저를 안았어요. 엄마 이겼어. 엄마가 이겼어. 응, 이겼지. 하지만 그 승리는 맛이 쓰디쌌어요. 법원 계단에 앉아서 저는 울었습니다. 30년의 국밥집을 팔았을 때보다 더 크게요. 손이 지연이가 제 옆에 앉았어요. 할머니 미안해요. 지연아, 넌 잘못한 게 없어. 넌 할머니를 도와줬어. 할머니는 너를 고마워해야지 미안해하고 있구나. 넌 이제 너의 길을 가. 너는 미술가가 될 수 있어. 그리고 엄마의 잘못을 기억해. 하지만 엄마를 미워하지는 마. 가족이니까. 가족이라는 게 불완전하고 상처를 주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가족이야. 지연이는 저를 안았어요. 한 달 뒤 18억 원이 제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이자까지 포함해서요. 저는 그 돈을 받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나는 이제 절대로 누구를 믿고 돈을 맡기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내 남은 인생은 내가 주인공이 되겠다는 것이었어요. 법정에서의 승리는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진짜 승리는 이제부터 시작되는 거였거든요. 판결을 받은 지 한개월이 지났습니다. 18억 원이 제 통장에 들어왔어요. 이자까지 포함해서요. 하지만 저는 그 돈을 바라보며 뭔가를 느낄 수 없었습니다. 돈이 많아졌다는 기쁨보다는 그 돈이 만들어낸 비극이 더 크게 느껴졌거든요. 오피스텔 방에서 저는 처음 제 미래를 진지하게 생각했습니다. 69세. 남편은 이미 떠났고 딸은 내게 등을 돌렸고 아들은 내 편이지만 그것도 자신의 가족이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어요. 손녀는 아직 어리고 앞으로 엄마의 짐이 될 순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제 뭘 해야 할까요? 한 달을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는 깨달았어요. 내가 뭘 해야 할지를 말이에요. 부동산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엔 팔 부동산이 아니라 살 부동산을 찾기 위해요. 강남역 근처가 아니라 남대문 근처의 조용한 골목. 아파트가 아니라 단독주택. 거기는 작지만 따뜻한 집이었어요. 정원도 있었고 햇빛도 잘 들었습니다. 저는 그 집을 샀습니다. 18억 원 중 일부를 썼어요. 그리고 그 집의 1층에 작은 공간을 열었습니다. 다시 국밥집을 냈거든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이건 더 이상 생존을 위한 가게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제 인생의 마지막 장이 될 가게였어요. 간판을 붙였습니다. 할머니 손 국밥집. 그 간판을 보는 순간 저는 울었습니다. 30년을 보낸 첫 가게. 그 추억의 국밥집. 그리고 이제 새로 시작하는 이 국밥집. 손님들이 천천히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전에 제 가게를 알던 단골들이었어요. 할머니, 식당을 또 냈어요? 우리 식당 찾아오셨네요. 할머니, 정말이에요? 이 맛 맞아. 그 단골들의 목소리에서 저는 다시 힘을 얻었습니다. 이게 맞는 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3개월이 지났을 때 손녀 지연이가 찾아왔습니다. 미대 입시 준비를 하지 않고 있었어요.
할머니 미안해요. 뭐가 미안해? 제 미대 입시요. 미대는 안 갈 것 같아요. 왜? 미술을 포기하는 거야? 아니에요. 미술은 계속할 거예요. 하지만 다른 길을 가고 싶어요. 뭔데? 사회복지학을 공부하고 싶어요. 나중에 할머니 같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지연이의 말을 들었을 때 제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좋아. 너는 그 길로 가. 그리고 지연이가 말을 더듬했어요. 할머니, 제가 여기서 일을 도와도 될까요? 학비는 내 돈에서 내고 주말에 일을 해도. 할머니, 저 엄마한테 너무 미안해서 뭔가라도 하고 싶어요. 저는 손녀를 안았어요. 지연아, 넌 이미 충분히 했어. 그건 엄마의 선택이고 넌 대로 살아. 근데 다시 생각해봤어. 넌 여기서 일해도 좋아. 같이 일하자. 그렇게 해서 지연이는 주말마다 할머니 국밥집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함께 국물을 끓이고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손님들이 물었어요. 할머니, 이 아가씨가 누구예요? 손녀야. 우리 지연이. 지연이가 할머니를 도와주고 있어. 단골들은 웃으면서 말했어요. 할머니, 지연이가 할머니랑 있으니까 더 좋네. 여름에는 대학 들어가나? 응. 사회복지학과로. 지연이는 웃으면서 답했어요. 그 웃음이 정말 맑았어요. 6개월이 지났을 때 아들 준호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혼자였어요. 엄마. 준호야, 웬일이야? 준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저희 이혼하기로 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뭐? 이혼? 엄마, 정훈이 때문에 우리 결혼 생활이 무너졌어요. 아내가 엄마한테 한 짓을 봤을 때 우리 관계도 믿음이 없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결국 이혼을 택했습니다. 저는 준호를 보면서 뭔가를 느꼈습니다. 이 사건이 만든 파장이 얼마나 큰지를요. 내 딸의 배신은 단순히 내 삶만을 바꾼 게 아니었어요. 내 아들의 결혼 생활까지 무너뜨렸거든요. 준호, 미안해. 엄마 때문에. 엄마, 뭘 미안해요? 엄마는 옳은 일을 했어요. 우리 가족이 외면했던 현실을 마주했어요. 그리고 엄마는 그 현실에서 도망치지 않았어요. 엄마는 정말 강한 분이야. 준호가 저를 안았어요. 그렇게 또 6개월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 가게 앞에 손을 잡은 부부가 들어왔어요. 나이는 먹었지만 정장을 입고 단정하게 다가왔습니다. 준호였어요. 그리고 그의 옆에는 새로운 여자가 있었습니다. 엄마, 소개하고 싶었어요. 저랑 결혼할 사람이에요. 은정이라고 해요. 은정이는 따뜻한 미소로 저에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 항상 어머니 이야기를 해요. 정말 존경스럽다고. 저는 은정이를 보면서 뭔가가 달라진 것 같았어요. 준호의 표정이요. 전에는 없던 밝음이 있었어요. 준호, 축하해. 정말 축하해. 엄마, 은정이 아버지도 처음에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제 이혼 때문에. 하지만 어머니 이야기를 들으면서 진정한 용기가 뭔지를 배웠대요. 그리고 제 아버지도 어머니와 자세히 얘기하고 싶다고 해요. 그날 준호와 은정이와 저는 함께 국밥을 먹었어요. 손님들이 보면서 물었습니다. 할머니, 저분이 아드님이에요? 응. 우리 준호. 아들이 결혼할 사람이랑 왔어. 축하해주세요. 손님들은 박수를 쳐주었어요. 가게는 따뜻한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1년이 더 지났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손녀 지연이는 이제 대학교 1학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회복지학과예요. 그리고 여전히 주말마다 할머니 국밥집에서 일했습니다. 할머니, 요즘 봉사활동을 하는데 정말 보람이 있어요. 그래? 좋겠네. 엄마한테도 여기 있다고 했어. 엄마가 이제 찾아오겠대요. 지연이가 말했을 때 저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1년간 아무 연락도 없던 정은이가요.
몇 주일 뒤 정훈이가 나타났습니다. 국밥집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왔어요. 표정이 초라했어요. 안녕하세요. 정훈이가 인사했습니다. 마치 낯선 사람처럼요. 정은아 앉아. 저는 정훈이를 거실로 앉혔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정훈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제가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이제 깨달았어요. 로펌도 그만뒀어요. 너무 부끄러웠거든요. 그 사람하고도 이혼했어요. 생각해보니까 처음부터 저를 사용하려고 했던 것 같았어요. 제 배경을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요. 그리고 제가 그걸 몰랐어요. 엄마한테도 했던 짓을요. 저는 정훈이를 봤어요. 딸. 내가 낳은 딸.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어요. 낮아진 눈빛. 부서진 자존심. 하지만 동시에 어딘가 성장한 모습도 보였어요. 정은아, 올라앉아. 엄마가 국밥을 할 테니까. 같이 먹자. 정은이가 눈을 떴어요. 엄마, 정말요? 응. 우리 국밥을 먹자. 나 혼자라고 생각했던 이 긴 여정이 드디어 끝나가는 걸 느꼈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 법정에서의 승리. 손녀의 성장. 아들의 새로운 행복. 그리고 이제 딸의 변화. 저는 국밥을 끓이면서 생각했어요. 이게 정의인가? 이게 복수인가? 아니면 그냥 인생인가? 명확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내 인생은 이제 내 것이라는 것이었어요.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 살지 않을 거라는 것이었어요. 손녀와 딸과 아들. 그들은 나의 가족이고 나는 그들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나 자신의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배웠어요. 그렇게 저는 새로운 국밥집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고 손님들의 따뜻한 인사를 받으면서요. 가끔은 법정이 떠오릅니다. 정훈이가 내라고 자백했던 그 순간이요. 하지만 그건 이제 지난 과거일 뿐입니다. 현재는 여기에 있습니다. 국밥 냄비에서 나는 국물의 냄새와 함께요. 그리고 그건 결코 부끄러운 냄새가 아닙니다. 그건 사랑의 냄새입니다. 30년의 사랑. 그리고 2년의 전쟁을 거쳐 이제 또 다른 30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했습니다. 69세 여자. 평범한 식당 아줌마. 하지만 평범함 속에서 비평범한 용기를 찾은 여자의 이야기 말이에요. 혹시 당신도 지금 배신을 당하고 있나요? 혹시 당신도 법정에 서게 될까봐 두렵나요?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이 옳다면 법이 당신의 편입니다. 당신이 정직하다면 진실이 드러날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저를 봐요. 저도 이겼으니까요. 가족은 그런 거예요. 불완전하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가족입니다. 저는 계속 여기 국밥집에서 국물을 끓이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이렇게 중얼거릴 거예요. 오늘도 좋은 국밥을 만들어야지. 손님들이 행복해야 하니까. 이것이 제 인생입니다. 이것이 제 승리입니다.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도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